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31일 오후 6시입니다. 이제 투표일까지 1일, 2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격전지는 서울과 부산 북구입니다. 서울에서 과연 오세훈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부산 북갑에서 현재 여론조사 추세대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느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느냐, 그리하여 국회에 들어가느냐의 갈림길입니다. 현재 추세대로 한다면은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당선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모든 여론조사 그리고 현장 분위기, 한동훈, 하정우, 박민식 후보의 개인기를 비교한다면은 한동훈 당선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다소 뒤처진 상태에서 깜깜이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에 오세훈 후보가 역전승할 수 있느냐 여부는 서울의 어떤 특수성과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권이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 샐러리맨들, 생활인들, 젊은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스타벅스는 서울에 약 6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당 아마 서울이 스타벅스가 가장 많은 도시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사람들, 중산층, 젊은이들을 격동시켜서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게 흥미롭습니다.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히 역사적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당선은 보수 재건의 기술을 부산 사람들이 뽑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의 정통성이 장동혁이냐 아니면 한동훈이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한동훈 당선은 보수의 중심이고 정통은 윤석열 불법 계엄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한 유능한 한동훈 같은 사람이다, 이런 판정을 해주는 것이죠. 동시에 지겹게 이어지고 있는 배신자론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부산 주민들이 가장 민주적 의식이 높고 행동력이 있는 부산 사람들이 한동훈은 배신자가 아니다 라고 판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재판에 비교하면은 일종의 배심원, 대규모 배심원이 판단한 거죠. 원래 배심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산 북갑은 유권자가 몇만 명이나 되니까 그곳으로부터 한동훈은 배신자가 아니고 애국자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판을 들여다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AI 수석을 전투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겠죠.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고지까지 내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AI 수석 자리에 있던 하정우 씨를 후보로 내세웠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 박민식 후보를 일종의 자객 공천해가지고 첫째 임무는 무조건 한동훈을 낙선시켜라 하는 명령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객 공천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참전했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모신다고 보이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전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 맥락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등장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장에 가서 박민식 후보를 만나서 박민식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두 전직 대통령과 한 현직 대통령이 참전한 셈입니다. 윤석열, 박근혜, 이재명.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이 선거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 새 대통령의 선거, 새 대통령의 전투, 이렇게 부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 대통령의 전투? 새 대통령, 한 사람, 두 사람은 전직, 한 사람은 현직. 그 결과로 미래의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즉,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역사적 승리를 딛고 그 뒤에 어느 시점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면 이게 내 대통령의 전투, 내 대통령의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또는 과거 대통령 박근혜, 현재 대통령 이재명, 미래 대통령 한동훈,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은 새 대통령의 전투. 제가 조금 이야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전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전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의 하나로 많이 연구되고 회자되고 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1805년 12월 초 무대는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토이던 아우스트리츠는 지금은 체코의 브루노라는 도시 근방에 있습니다. 브루노라는 도시에 여행을 하면은 아우스트리츠 전쟁 현장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 황제가 참전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을 이끌고, 그리고 알렉산더 1세가 러시아군을 이끌고, 그리고 프란츠 1세가 오스트리아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중심으로서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세 황제의 전쟁, 배틀 오브 쓰리 엠퍼러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나폴레옹이 숫자가 적어서요. 러시아군과 오스트리아군이 연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과 오스트리아군이 손을 잡고 거기에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이 대응하는 그런 형식의 전투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역사에 남느냐 하면은 여기서 펼쳐진 나폴레옹의 전략이 아주 천재적이었고 그게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 이야기는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약만 하면은 병력에서 열세였던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은 머리를 씁니다. 나폴레옹이 머리를 쓰는 거죠. 오른쪽 우익 군대죠. 우익 군대가 좀 허술하게 보이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프랑스 군의 우익을 치도록 유도를 합니다. 거기에 딱 걸려듭니다. 러시아, 오스트리아 군이 프랑스의 우익을 치도록 유도를 하면서 러시아 군의 중앙군의 병력이 빠집니다. 요걸 틈타서 프랑스의 중앙군이 러시아의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중앙군을 칩니다. 그리하여 러시아군과 오스트리아군 사이를 갈라버립니다. 양단하는 거죠. 그래서 각계격파를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한나절 만에 끝났어요.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에서는 약 3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군은 약 7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압승을 했습니다. 프랑스군의 압승은 그 뒤에 유럽 역사를 완전히 바꿉니다. 첫째, 오스트리아 제국이 중심이 되었던 신성 로마 제국, 독일에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 와해되어 버립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천년 동안 유지되었던 느슨한 연방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프랑스군은 베를린 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베를린을 점령을 해가지고 프로이센을 누르게 됩니다. 완전히 독일 전역이 프랑스 지배 체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땅에서는 프랑스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 순간 나폴레옹은 정점에 서게 되는 거죠. 1805년. 1805년 초에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나폴레옹 군이 넬슨이 지휘하던 영국 함대에 전멸되었지만은 아우슈트리츠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완전히 유럽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나폴레옹의 피크였어요. 역사적으로 천년 동안 유럽에서 중심 역할을 하던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어 버리니까 그 뒤에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그 문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부작용을 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오만해지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특히 러시아는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해서 그 뒤의 상황은 또 다른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투가 나폴레옹의 여러 성전 중에서 가장 근사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전략으로 이긴 전투로 유명합니다. 아우슈트리츠 새 황제의 전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부산 북갑에서 일어났던 지난 한 두 달에 걸친 한동훈 주도의 이 선거 전투. 제가 선거를 전투에 비교하겠습니다. 선거 전투도 아마 나중에 정치학자나 정치인들이 두고두고 연구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의 전략도 나폴레옹의 전략처럼 아주 정교하면서도 대담하고 영웅적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행동이 빨라야 합니다. 즉 한동훈 후보가 일찌감치 부산 북갑을 찍고 거기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하고 모험을 했습니다. 부산 북갑의 구포시장을 한번 방문하고 그 감으로서 나하고 맞다. 이 지역에 출마하면은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겠구나 하는 감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정우, 박민식 후보보다 선거운동할 시간을 많이 번 겁니다. 이게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행동이 빨라야 됩니다. 그 뒤에 말과 글, 한동훈 입에서 나오는 말과 글 행동이 다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말과 글이 정확했다는 뜻입니다. 기사거리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천하의 엘리트가 완전히 바닥을 기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그를 뒷받침하는 큰 팬들이 서울 등에서 내려와서 아주 스마트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국의 보수 성향의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글을 쓰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선거에서 어느 한 후보에 대해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 정도로 호평을 받은 경우는 저는 별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1980년대 민주화 시절에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받았던 그런 거국적인 어떤 인기나 지지를 연상시킨 것입니다. 이런 여러 요소가 합쳐져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3등에서 출발해서 2등으로 올라가고 2등에서 최근에 선두로 나서고 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뒤에 일어날 상황도 아우슈트리츠 전투에서 프랑스가 이긴 다음에 유럽에서 있었던 상황과 비슷한 역사적인 변화가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의 보수가 이제 한동훈을 기수로 삼아가지고 재건할 수 있는 교도보를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를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나는 이재명과 정동혁과 싸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타상피란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국회로 들어오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동혁 대표의 국힘당이 민주당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민주당과 열심히 싸우는 한동훈을 괴롭히는데 힘을 쏟았으니까 이재명 정권도 정동혁 그룹을 아주 우습게 보고 이른바 사법개혁, 공소 취소 등등을 밀어붙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동훈이라는 강력한 견제 세력을 갖게 됐습니다. 감히 제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 합쳐지면은 결국 한국 민주주의가 생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이 건국, 근대화, 민주화 세력의 흐름을 이어받는 한동훈, 그 한동훈이 보수의 정통성을 확보하면서 원래 보수의 진면목,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 자리를 다시 탈환할 수 있는 유능한 보수, 그리고 깨끗한 보수,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존중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의 보수, 그리하여 극좌와 극우를 밀어내고 가운데를 차지하는, 중원을 차지하는 보수, 약 70%의 한국인들이 사실, 헌법, 그리고 상식을 존중합니다. 이 사람들을 믿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그 시발점이 부산 북구 갑에서 있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중에는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부산 북갑 선거는 새 대통령의 전투였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